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페이지가 32페이지부터 이 32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생겨나는 국가의 모습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 현장 수업 때 양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양이 얼마나 될지는 녹화를 떠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통 우리가 거기 그 32페이지의 중간에 중원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중원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원은 보통 여기를 말합니다. 이 마치 뭐랄까 지전에 신석기 때 설명드렸던 양사오 문화, 다원커우 문화, 그리고 룽산 문화 이쪽 지역 그 황허강 중류와 하류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보통은 중원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울 하나라, 상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중원은 역사적인 용어로 볼 때는 중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가운데에 있다 이겁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자기들은 이제 중원 사람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다라는 표현을 써요. 북쪽은 북적, 서쪽은 북쪽이 북적,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그럼 남쪽으로. 남쪽은 남만. 동쪽은 동이. 보통 동이라고 그 중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표현하냐? 한반도라던가 일본 열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북적이라 한다면 보통 흉노와 같은 유목민족, 남만이라 한다면 베트남 북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말을 해요. 서융은 서역 지역에 위치한 여러 이민족들이 있어요.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원은 원래 여기였지만은 점점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이 가운데 중국 대륙의 가장 그 생활하기 좋은 그 평야 지역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이 도대체 어딘가라고 헷갈릴까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중국의 왕조의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입니다. 하나라는 문헌상 최초인데 제가 이전에 얼리터 문화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하나라의 존재가 아직 애매합니다. 중국은 하나라의 존재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다른 국가라든가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라가 맞느냐라는 논란들이 있어요. 여튼 문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라가 최초고 그 다음은 상나라. 상나라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나라. 주나라 다음에 춘추. 그리고 전국. 이 전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이제 한나라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배울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본 고대 시대의 왕조의 흐름인데 일단 하나하나 PPT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라는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몇 번 말했죠. 넘어갑니다. 다음 하나라를 멸망시킨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인데 이거는 은허 유적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상나라의 모습은 일단 이 신정정십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임해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국가를 배우려면 나옵니다. 이 재정, 일치, 뭐 다른 말로 신정정치. 즉 종교적인 제사장적인 성향이 강한 통치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재정분리. 이 재정분리는 통치자와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고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울 삼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요. 삼한이
대표적인 재정분리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재정일치의 대표 사례는 바로 고조선의 단군 왕건이 되겠네요. 여튼 신정정치의 모습을 하고 이 제사장을 겸하는 왕은 이제 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를 불에 구워가지고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 점을 칩니다. 그 뼈가 갈라지는 거 보고 점을 쳐서 결과를 공포한 다음에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점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갑골 문자의 뼈를 이 중국 사람들이 당시 이거를 뼈를 빻아가지고 약재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아 이게 예전에 갑골문이구나 라고 이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허 유적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이 상나라는 주변을 정복하면서 점점 아까 말했잖아요. 중원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된다고 상의 영토가 점점 확대됩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 이제 지도자가 마시가고 이런 상황 끝에 이제 기원전 11세기에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키고 이제 새롭게 중원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나라의 특징 신정정치 또한 갑골문자 또한 은어유적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골문자는 정말 필수적인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뼈에다가 점을 치고 기록을 했다고요. 그거를 원래 그거를 문자를 이게 뭔가 못 읽었는데 이게 이제 장차 우리가 사용하고 중국도 사용하고 일본과 베트남도 사용하는 한자라는 것이 한자의 원형이다라는 것이 그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이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게 하나라랑 상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이 됩니다. 수도는 호경이에요. 호경. 이 왕조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배울 때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아시면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푸실 때 그 나라를 물어볼 때 수도의 위치는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수도의 명칭을 보고서 이 문제에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원 마무리에 기출문제를 풀 때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봉건제도. 주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나라에서 이거를 모르시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봉건제도 그림으로 만나볼게요. 거기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크게 옮겨왔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32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봉건제도가 왜 탄생했냐? 당시의 주나라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지역 각 지방을 통제할 때 그 지방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 좋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내가 내 형제 내 핏줄들을 거기다가 심어놓으면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맡겨놓으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같은 피에 같은 형제니까 설마 형제가 형제를 제끼려고 반란을 일으키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건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봉건제도는 서양에도 있었고 일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서양의 봉건제도를 배웠을 거예요. 서양의 봉건제도는 계약관계에 의지한 쌍무적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무와 충성을 하는 이제 당시에 영주는 자기 아래의 기사들에게 봉토를 나눠줍니다. 또한 기사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또한 기사는 자기의 영토를 준 그 영주에게 군사적인 충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쩐도 좀 챙겨줬어요.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혈연, 아까 말했잖아요. 혈연. 이거는 즉 설마 형제를 제끼겠냐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제후에게 그 지역의 토지를 주고 그 지역의 백성을 관리를 할 것을, 어쨌든 이 사방, 이 주나라의 모든 영토는 왕의 것이지만 관리를 한다면서 주는 겁니다. 그 지역을 네가 나 대신 관리를 해라. 대신 이제 제후는 뭘 하냐? 공물을 바치고, 이 주나라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그런 돈들을 위해서 이 점들을 제후들이 하나하나 마련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주나라의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제후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나라를 도와가지고 이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형태를 의도한 게 봉건제의 상황입니다. 각 제후들은 각각 휘하에 경, 대부, 그 아래 사와 같은 자체적인 관직을 두고 자체적인 관리들을 다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국가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주라는 국가 안에 여러 개의 국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건 제도를 실시하면서 아무래도 이 주나라의 왕은 여러 제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나는 너희랑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바로 천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느낌이, 당시에 중국의 왕은 이제 천자라고 하고, 주나라의 왕은 천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의 아들이요, 내가 이제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이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하늘의 대리자로 표시하면서 내가 천명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또한 힘에 의하지 않는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살립니다. 하지만 이 봉건제도는 달라요. 점점 주나라의 의도와는 달리 뭔가 점점 마태해야 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은 피는 물과 달리 점점 연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왕의 아들들, 여기 형제들은 상당히 피가 진해요. 하지만 형제의 아들들, 여기 되면은 연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돈의 8촌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6촌, 4촌, 8촌 기억나십니까? 얼굴을 본 적 있어요? 거의 드물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후들 간의 형제의 끈, 피의 끈이 옅어집니다. 거의 남남이 돼요. 같은 성씨는 맞는데 제가 정말 나의 형제인가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정말 멀어집니다. 점점 제후가 왕으로부터 먼 친척이 되어가면서 더 이상 피로 이들을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제후들이 왕의 컨트롤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이 제후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해하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날아가는 게 뭐냐? 바로 춘추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기원전 8세기에 주나라의 이웃 한 이쪽 지역에서 서융, 서쪽 오랑캐, 바로 견융족, 여기 나오는 융이 아까 서융의 융, 오랑캐를 의미해요. 견융족이라는 이민족이 주나라를 침공합니다. 문헌에 나온 일화에는 당시에 왕이 아끼는 그 애첩이, 당시는 막 종을 울리면은 막 제후들이 왔대요. 물론 이거 일화입니다. 정식 얘기하고자는 일화예요. 막 쳐가지고 애들이 왔는데 그냥 장난으로 쳤대요. 돌아갑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막 쳐가지고 왔는데 가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주나라 나중에 제후들이 진짜 이민족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아마 사실은 그 여담과는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제후들은 왕과의 핏줄이 옅어지면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주나라를 돕지 않고 이참에 자기가 독립을 할 것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견용족의 침입에 주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멸망하고 주나라 왕실이 도망쳐가지고 여기에서 도망갑니다. 여기 이쪽, 여기가 러양이에요. 러양, 낙양.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제 새롭게 제후들이 각자 원래는 주나라의 먼 친척거리들인 이 각 제후들이 각 지역에서 독립하면서 이제 춘추 시대가 개막됩니다. 이 지도가 거기 33페이지에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네모칸에 돼 있는 게 이제 춘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 가장 강한 5개의 국가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 수십 개가 넘는 작은 국가들이 춘추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마을 수준의 정말 작은 국가이고 어떤 국가는 이렇게 가장 강한 5개의 국가 형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이제 막 제후들이 들어서는 와중에 가장 세력이 큰 아까 말했던 네모박스, 가장 세력이 큰 진제오월초 이 5 국가를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맹약을 통해서 자기가 이 당시에 이 중원 지역, 이 중국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이게 다 시대마다 달라요. 어느 시대는 초가 세고 어느 시대는 재가 세고 어느 시대는 오가 세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센 국가가 다릅니다. 이들이 이제 각지의 제후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중원의 짱이니까 내가 말하면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맹약을 통해서 이 정치판을 주도합니다. 이 중국 지역의 정치를 이 패자들이 5개의 패자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냐? 아직 주나라 멸망한 거 아니에요. 동쪽에 짱이라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우리가 동주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패자들은 우리가 주 왕실을 받들고 주 왕실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오랑캐들, 주변의 오랑캐들을 물리치자.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 다른 말로 존왕양이라는 이런 방침을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하나라 상나라 넘어갈게요. 갑골문 중요합니다. 자, 주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봉건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옅어지면서 이제 왕이 제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상실한 것이 바로 이제 유목민족, 견용족이 침입하면서 제후들이 주나라를 지키지 않고 원래 군사적 봉사를 해야 했던 제후들이 왕을 버리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독립을 하면서 춘추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주나라 왕실을 받들면서 이제 5개의 강한 국가가 맹약을 통해서 이 정치, 당시의 중국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이 패자들이 중국을 완전히 지배했냐? 아닙니다. 이 제후가 다른 국가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제후 중에 가장 대빵이다 라는 느낌, 가장 힘이 센 제후였다 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약간 두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상황이 점점 바뀝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결합이에요. 춘추까지는 속된 말로 그런 느낌이에요. 낭만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왕을 받들고 과거의 왕이었고 완전 세력이 찌끄러운 게예요. 정말 완전 당시의 주나라는 동쪽으로 이동한 주는 세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완전한 약소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들이 주나라를 명분상이지만 받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약간 낭만이 있는 그런 시대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전국시대에 가면서 바뀝니다. 이 춘추시대의 제후 중에 진이라는 제후가 있는데 여기에 부하들이 한씨, 위씨, 조씨, 성을 쓰는 부하들이 진나라를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독립합니다. 과거에 낭만이 살아있던 춘추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제끼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요. 원래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전국시대에 그런 하극상, 하급자가 상급자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밀어버리는 그런 하극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춘추가 아닌 전국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전국이냐? 전쟁이 많아서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철저한 약육강식입니다. 원래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볼게요. 원래 여기는 수많은 국가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손 봐주는 거예요.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국시대 가면서 이제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흡수시켜버리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국시대에 등장합니다. 이 한위조의 등장과 같은 하극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이 세면은 왕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하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춘추도 혼란했지만은 전국시대의 혼란이랑은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이 전국시대에 여러 제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7개의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전국치롱, 여기다 안 적어놨네. 전국치롱. 전국치롱은 어떤 나라냐? 자,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 그 33페이지 지도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국가 연, 조, 위, 한, 진, 초, 제 이 7개의 국가가 대표적인 강국들입니다. 이 7개야 물론 작은 나라도 아직 남아있지만은 얘들이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결국은 거대한 7국가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제끼기 위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기 있는 위나라를 제낄까? 저기 있는 초를 제낄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상대방을 공격해서 엎어버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고민합니다. 즉 자기의 국가를 살찌우고 강한 병사를 이끄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각종 개혁을 통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각 국가들마다 개혁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진나라에 진나라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제가 한자를 보통 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분을 해주세요. 진나라의 부국강병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진나라의 부국강병책을 이끈 사람은 상앙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앙은 엄격하게 상벌제도를 유지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끕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그 사람의 출신이 귀족이든 나발이든 간에 너는 공을 세웠으니까 상을 줄게. 반면 출신이 아무리 높아도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법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진나라를 강하게 응집시킵니다. 이런 응집력이 표현되는 게 바로 나중에 진시황의 통일입니다. 상황의 개혁을 잠깐 제가 사료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이게 이 우리 교과서랑 다른 교과서를 섞었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백성을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서로 잘못을 감시한대요. 만약에 한 집이 죄를 지으면 전체가 연대 책임입니다. 이건 뭐냐?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법가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은 여기는 빠졌는데 출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벼슬을 올려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바치면은 상을 주는, 뭔가 이제 공을 세우면 상을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잘 안 믿으니까 당시에 태자노는 왕의 아들이에요. 즉 태자는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줄 알고 태자가 법을 어깁니다. 그러자 상황이 네가 아무리 높아도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태자를 바로 목 딸기세요. 사람들이 말리고 이제 태자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태자한테 그런 엄벌을 주냐 라고 해서 태자의 스승을 땁니다. 목을. 그 다음부터는 태자도 저렇게 처벌하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진나라의 법을 아무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킵니다. 이 다음부터는 시험과 관련없는 여담을 좀 할게요. 상황이 태자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려 했어요. 태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전혀 없어요. 태자가 가만히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곧 이어서 왕이 됩니다. 태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자 기다린 듯이 당시의 신하들이 저 상황이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몰아세워요. 당시 왕이 된 태자도 오케이 알았어 죽이자. 그래서 태자가 과거의 분노와 복수를 담아가지고 상앙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앙이 도망갑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이제 여관에 묵으려고 하는데 여관 주인이 저기 있잖아요, 상황이 만든 법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당신을 묵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즉 자기가 만든 엄격한 법에 자기가 매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은 법을 만든 패단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결국 상황은 도망가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여튼 엄격한 법은 때때로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상황의 사례에서 알 수 있고, 이거는 완전한 여담입니다. 요거는 시험과 상관이 없어요. 다만 상황이 개혁을 실시했다는 거 진나라에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하극상의 시대, 그리고 전국 칠웅이 각자 자기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부국 강력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나라의 상황의 개혁. 상황은 철저한 법가적인 마인드로 법을 중시하는 개혁을 통해서 응집력을 다지고 공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진나라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우게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 당시에 특히 전국시대의 각국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아까 제가 상황의 개혁에서 써놨는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제 관료제도라는 전문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도던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군현제를 실시하는 등 이런 형태의 중앙집권적인, 중앙으로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는 철기의 시대예요.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고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옛날 주나라라던가 춘추, 이때는 전쟁을 누가 했냐?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 말 타고 전차 타고 다니면서 싸웠는데 이제 전국시대에는 쌈박질을 하는, 전쟁을 하는 주역이 누구냐? 바로 백성들입니다. 당시의 국가들은 멸망전, 총력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대방을 제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많은 양의 병사가 필요하고, 즉 백성까지 동원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사에서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소를 가지고,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땅을 갈았는데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소가 이끄는 쟁기로 밭을 갈면서 이제 곡식들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기구도 이전에 돌이나 나무가 아닌 강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됩니다. 인구도 당연히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상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전국시대에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대규모의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대상인.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또한 이 시대에 내가 저 나라를 제끼기 위해서는 개혁도 개혁이지만은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는 게 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국가들은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관직에 나가서 이제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갈고 닦아가지고 국가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이 난세, 춘추 전국시대라는 난세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비합니다. 그게 상당히 여러 정치 이념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의 대표는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를 우선시하는 법가, 그리고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유가, 그리고 아무런 법칙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치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도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 능력을 위한 인재가 상대방을 제끼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선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백과 같은 여러 정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사상가는 뒤에다가 자를 붙여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고자 있어요.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상가들 뒤에는, 당시에 이름난 사상가들 뒤에는 나중에 자가 붙습니다. 여튼 제자백가 알아주시고, 춘추 전국시대의 일련의 모습들, 중앙 집권적 통치 방식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 우경이 보급되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전국시대의 혼란을 누가 통일하냐? 상황의 개혁으로 응집력을 다지고 힘을 키운 진나라가 이제 시황제가 등장해서 각각의 전국 친웅들, 진나라를 제외한 6국가를 하나하나 멸망시키면서 나뉘어 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시황제는 자기가 통일을 이룬 업적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최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최초의 황제, 자기 아들은 2대 황제. 이런 식으로 황제의 명칭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자기는 이제 황제다라고 호칭을 치겠습니다. 이 시황제의 통일의 원동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 위주의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제 부국 강병책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시황제는 이제 그 전국 시대의 각 지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반란을 우려하고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제후가 아닌 지방의 관리를 파견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구현제를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30구경의 체계화된 분업화된 행정 시스템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치 구조를 다집니다. 또한 당시에 전국 시대에 7나라가 서로 도량형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문자가 다른 상황이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나뉘어 있는 이런 도량형, 화폐, 문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진나라 위주로 통일합니다. 아무래도 화폐랑 문자랑 도량형이 나뉘어 있으면은 행정 시스템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통일을 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그 지역에 반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이 각 지역으로 이제 물자나 군대가 오고 갈 수 있게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물론 이 도로망 정비에는 이 진시황이 당시에 이 전국 시대였던 각 지역을 순찰 돌면서 자기의 위엄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앙 집권적 일원적인 정치 지배를 방해하는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유가라던가 이런 법가 사상 같은 통치에 도움이 되는 이 법가는 법에 의한 통치라서 이 중앙 지배에 중앙 집권에 매우 도움이 돼요. 반면 유가는 덕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이 당시에는 존재했어요. 나중은 몰라도 이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제는 법가라던가 여러 실용적인 책을 제외하고 자기한테 방해되는 책들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묻어버리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유학자를 묻어버리는 분서갱유를 실시합니다. 화폐, 문자, 도량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도 세워요. 시황제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시면서 시황제의 정책은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이 시황제는 사후에 이 아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약간 무능해가지고 당시에 이 황제의 권력이 크게 확고하게 다져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시황제 사후에 황제의 황제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환관들, 내시들, 이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러면서 정치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또한 진시황 이후에 진시황 시대도 그렇고 진시황 이후에도 토목공사가 겁나게 많아요. 진시황은 자기의 궁궐인 아방궁을 크게 짓기도 하고 자기의 무덤 진시황릉을 어마어마하게 공사합니다. 또한 흉노족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 지금 형태의 만리장성은 아니지만은 당시의 만리장성도 상당히 빡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토목공사로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법가적 마인드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목을 치고.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이 이런 과도한 토목공사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최초의 농민봉기인 진승 오광의 난이에요. 이어서 이 농민봉기로 진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초나라 지역의 항우와 그리고 당시의 유방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둘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점점 진나라가 멸망으로 갑니다. 진나라를 항우가 멸망시키고 이제 이 중국 지역은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 둘이 대결합니다. 여기에서 유방의 한나라가 항우를 제껴버리고 승리하면서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좀 짤막하고 좀 간략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시황제의 정책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제와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먼저
삼공구경제입니다. 황제가 중앙 정치를 할 때 모든 걸 자기가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의 아래에 최고 책임자로 삼공을 두고, 삼공은 최고 책임자예요.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뭐 재정, 군사 등등 실무를 담당하는 구경을 둡니다. 이러면서 황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현제, 더 이상 예전처럼 제후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과거 전국 시대의 각 지역에 지방 관리를 파견보내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게 하는, 이게 왜 군현제냐? 큰 지역은 군, 작은 지역은 현. 마치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강서구처럼 큰 지역은 군이고 작은 지역은 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 작은 현마다 중앙의 힘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군현제의 목적, 중앙 집권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군현제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페이지가 이게 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당시에 전국 시대에는 각각 서로 다른 화폐를 썼습니다. 이거를 진나라 위주로 합친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화폐를 진나라의 화폐로 통일합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한자지만은 연과 재와 여기랑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문자를 진나라 위주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자를 통일해야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다음 사료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입니다. 이 박사관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학문을 연구하는, 공부를 하는 관직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관직이 아니면서 감히 책을, 과거의 제자백가, 유가, 도가 등등, 특히 유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불태워라. 감히 모여가지고 서로 감히 법가 사상이 아닌 다른 거를 짓거리면은 처형하게 해라. 즉 법가를 제외하고는,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즉 법가를 제외하고는 다 금지입니다. 다 죄다 금지시켜버리고 실용적인 거, 농사책 이런 것들만 남기고 다 밀어버리는 게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걸 왜 하겠습니까? 바로 중앙 집권 때문이에요. 중앙 집권에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찍어 눌러버리고 강한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이걸 통한 법에 의한 통치로 중앙 집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시황의 정책들의 하나의 소기의 목적들입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이 좀 길었죠.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제가 좀 발음이 버벅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파트가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어렵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지와 교과서에, 특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제가 학습지로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학습지와 교과서를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킨 초와 한, 항우와 유방이 싸우고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한나라의 역사를 만나보고, 또한 중국 외의 다른 지역의 역사도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